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받도록 할까요? 네, 저는 네. 네, 영우방송입니다. 예. 지금 뭐 북한 실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이해람 박사님이시니까 지금 북한에 살기는 많이 핍박해지고 점점 이 정책이 고립된 그런 걸로 해서 민중들이 봉기가 일어나기 직전이라고들 얘기도 합니다. 이런 차제에 김정일의 아들 김한솔이 천리마 민방위로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 망명 정부를 수립한다라고 지난번에 발표도 있는 바 있는 것 같고요. 거기서 그 활동을 하면서 북한을 얼마나 영향을 있게 영향을 미치겠는가 하는 전망하고요. 뭐 북한 주민들의 반응, 뭐 여론이나 뭐 이런 거는 혹시 알고 있는 게 있는지요? 김한솔이가 망명 정부를 만든 건 아니고요. 김한솔이가 이제 김정은으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미국에 있는 분들이 김한솔을 구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김한솔이를 북한의 새로운 후계자로 내세우는 데 대해서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까지도 부정적입니다. 탈북자들은 물론이고요. 제가 그 러시아에 지금 나와 있는 북한 근로자들이 지금 탈북해서 지금 모처에 또 이제 계시고, 최근에 저희들이 이제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해외에 나와 있는 탈북자들이 저희 TV를 많이 본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막 찾아오고 막 이랬는데, 거기 있는 분들도 이제 더 이상 김씨 가문에서 뭐 지도자 소리 운운하는 거는 지겹다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은. 그리고 사실 지금 대한민국의 뭐 정치인들이 북한을 경제적으로 발전시켜서 개혁개방을 시키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만약 경우에 북한이 개혁개방된다면 김정은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돌에 맞아 죽든 찢어 죽이든 그렇게 아마 할 것입니다. 김정은은 너무나도 많은 죄를 저질렀고 너무나도 살인죄를 많이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에 대한 지금 표현하지 못하는 그 엄청난 분노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김일성 때에 이 탄압받은 사람들, 김정일 때 탄압받은 사람들,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북한에 존재하고 있고, 그 사람들은 정말 김씨 가문에 대해서 찢어 죽이고 싶은 그런 분노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김한솔을 내세운다든가 이건 다 한국 사람들의 발상인 거예요. 뭐 김평일을 데려다가 뭐 내세우겠다. 아니 김씨 족속 아니면 북한의 지도자 할 사람이 없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제는 김씨 가문에서 끝나야 된다. 이 세습은 김씨 가문에서 끝나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이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그 예란 TV를 통해서 방송하는 것 중에 북한 그 해상에서 그 어떤 그 충돌 사건으로 해서 인명이 사상자가 나왔다. 이 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저희들이 이제 북한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것은 북한 표현으로는 서해전선, 그러니까 서해상에서 북한 경비정과 한국의 고속정이 이렇게 충돌 사고가 났다. 그래서 북한 군인 7명이 지금 4군단 그 30호 병원에 입원을 해 있다. 그 한국 그 배에는 아마도 한 40명 정도 타고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뭐 아는 데가 없고, 그래서 하여튼간 저는 알아보자.
그래서 제가 뭐 바다에 나가서 알아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제가 방송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대수장 아시죠? 대수장 장군님들께서 난리가 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경도 국방장관한테 그 밤중에 딱 전화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제가 알고 지내는 심동보 제동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비공개로 영상을 돌리고요. 저도 이제 가면서 좀 마음에 찝찝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선으로 또 북한을 통해 다른 선으로 또 알아봤습니다. 우리나라는 그건 모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해도 그게 답이 안 나와요. 다른 선으로 알아보니까 그 북한 경비정하고 중국 배가 중국 그러니까 이 뭐 불법 그 행위를 하던 배가 그러니까 트랄선이라 그러죠. 이게 저인망선인가요? 그 배가 이제 충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경비정이 막 따라오니까 이 중국 배가 도망가다가 북한 배를 들이받친 거예요. 그래서 북한 애들은 진짜 6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도로 실종이 돼 있고 배는 침몰했고 지금 중국 선원들은 다 지금 체포돼서 북한에 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돌려달라고 하는 협상이 아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걱정했던 것은 우리나라 언론이 지금 진정한 언론이 아니죠. 우리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길거리에 나서게 된 이유가 뭘까요? 우리나라의 거대 언론이 제대로 했으면 이럴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은 산에 가서 그 정말 그 자연이나 찍고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일본 그로다 기자님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전 세계적으로 정치 시사가 이렇게 유튜브가 잘 되는 나라가 한국밖에 없대요. 이거는 기이한 현상이고 이거는 완전히 기형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다른 나라 유튜브들은 무슨 생활, 그죠? 자연, 뭐 요리, 무슨 건강, 뭐 이런 그 신변 잡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에 이게 다 많이 올라가는데 오직 대한민국만 유튜브라는 게 완전히 무슨 정치 그냥 시사 막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슬픈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은 사실 우리나라에 정말 잘 돼 있는 언론들에서 제대로 취재를 해서 제대로 방송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에도 독도에서 헬기가 추락했는데 이것도 은폐하려고 그러다 들통이 나가지고 지금 막 많은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KBS 기자가 막 사과하고 막 이랬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노이로제에 걸릴 정도로 정부를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사건이 났다 그러니까 야 진짜 그러면 그래서 야 그럴 리가 있겠어 그런데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간 이거는 공론화를 좀 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공론화를 시켰는데 이게 잘하긴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 좌파들이 항상 우리를 이렇게 포커싱하고 있죠. 예, 그래서 평화나무라고 하는 김영민이 하는 낙검수 김영민 아시죠? 이 사람이 하는 거기에 기자라고 하는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다 말했어요. 그랬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솔직했다. 그거 모르고 있으면 되느냐. 우리나라의 우리 국민의 생명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알아볼 수가 없고. 그래서 우리는 공론화를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택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알아보니까 그게 이제 전혀 없었던 일은 아니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중국 배와 북한 배와의 이런 거였기 때문에 내가 비공개로 돌려놨다. 얘기했더니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끊었어요. 아시아뉴스통신이라고 하는 그 기자인지 모르겠는데 여성이 전화가 와가지고 왜 가짜뉴스 했냐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가짜뉴스는 아니죠. 좀 약간 착각을 한 거죠. 왜냐면 그게 북한에서 볼 때는 NLL 군방에서 일어났단 말이에요. NLL 군방에서 북한 배끼리 충돌하는 일은 없잖아요. 주고받다 깨도 NLL 군방에서 일어났으니까
한국 배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랬다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다는데 이거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구나 천만 다행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죠. 네. 또 하나 좀 질문을 할까요? 그래서 네. 질문. 네, 저기 다시 한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사파들은 친중을 하고 반미를 하지 않습니까? 네. 하는데 우리나라의 우리 정치권들 중에서 여당을 뺀 나머지 정치권들은 그냥 보면은 원중에 그냥 친중을 하는 그쪽으로 지금 흘러가 있는 상태 같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가 이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하고 굳건하게 이제 체제를 유지하려면은 반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친미를 하고 반중을 해야 되는데 이걸 입 밖으로 떠내는 이렇게 공식적으로 하는 정치권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앞으로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친중을 하면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에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아라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익을 위해서라면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 것부터가 잘못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국 공산당의 돈도 받아먹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공산당의 돈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중국 공산당하고 아주 지금 가깝게 친하게 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본 건 없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친중 반중 이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국가 자본주의를 하고 있고 국가 자본주의도 아니죠. 국가가 시장을 장악을 하고 이게 거대 집단이 자유시장 경제에 뛰어들어와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입니다. 이 자유시장 경제가 건전한 것은 이 안에서 각각의 그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들이 자발적인 이 거래를 하고 이렇게 법치라는 그 테두리 안에서 이렇게 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이게 그 평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국가가 관리하는 거대 집단이 물량으로 쏟아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장이 교란되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 생각을 잘못했다가 중국을 끌어들여가지고 지금 미국 시장이 아주 파괴가 되게 돼서 지금 미국이 강력한 지금 무역 제재와 이런 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 공산주의 세력들하고 하게 되면 특수한 세력들은 엄청난 부를 챙기게 됩니다. 그게 돈이 모여 있고 그 권력한테 아부하고 뇌물을 많이 갖다 바치면 되기 때문에 시장 경제에서는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는 품질로 승부해야 되고 정직하게 해야 되고 성실하게 해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 경제가 발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국가가 주도하는 그거는 그렇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친중 반미 그거는 그 우리나라의 그 사람들 자체가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친중 반미하는 거 아니에요. 중국하고 지금 미국이 대척점에 있는데 우리가 뭐 친미 반미 이런 개념을 떠나서 저희들이 미국하고 같은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하고 그 체제를 지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동맹 안에 있는 거지. 우리가 뭐 미국이기 때문에 뭐 친미다 이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한미일 동맹을 갖고 나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같은 자유 진영 안에 있는 우리는 동지라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꽉 끌어가고 있잖아요. 뭐 평화경제 해가지고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아요. 아니 북한의 기술도 하나도 없고 돈도 하나도 없는데 평화경제만 하면 일본의 그 높은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라는 게
저희는 너무 기가 막힌 거죠.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이라는 말이 안 나간다는 거죠. 이건 친정 반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인류의 삶을 파괴하는,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고 일본하고 친하게 지내고 우리는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과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뭐 중국이기 때문에 뭐 반중이다 뭐. 저는 그 용어도 그렇게 막 무작정 갖다 쓰게 되면 빨갱이들한테 우리가 말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자유시장 경제를 지켜야 되고, 중국은 자유시장 경제가 아니잖아요. 거기는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없죠? 그래서 중국의 자본이 해외로 많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중국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걸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다 돈만 조금 벌게 되면 어떻게 하면 해외에다가 갖다 파묻을까 생각하는데 그 나라가 되겠습니까? 국가의 경제가 발전한다는 거는 축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국민들이 열심히 벌어서 자기 나라 땅에다가 그 재산을 쌓아놔야지 발전을 하는 거지. 돈만 벌면 해외에다가 빼내가면 그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드디어 돈만 벌면 해외에다가 어떻게 하면 빼낼까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왜냐? 소유권을 너무 많이 침해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반헌법적인 인간들이 지금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를 다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에 빠지고 장사 안 되잖아요. 이건 완전 폭력이죠. 이 문재인 정권은 완전히 독재 정권이고요. 완전 폭력 정권입니다. 뭐 몽둥이 들고 와서 때려야만 폭력 아니죠. 몽둥이 들고 때린다고 하면 독재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반중 반미 뭐 쉽게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우리는 자유진영이기 때문에 한미일 자유동맹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 다 공산당 국가들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공산주의로 가야 된다는 거죠. 질문하시죠. 예, 홍준호방입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그 국회에 가셔가지고 국회에서 뭐 이래 그 증언을 하셨던데 어떻게 가셨으며 또 그 중요한 내용을 보니까 그 자유한국당이나 자유한국당 전신 새누리당에서 이해란 박사님을 뭐 영입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질문하고 하던데 그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던데 그 송영길 의원은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그 모든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우리 이해란 박사님을 자기가 얘기하는 게 다 옳은 식으로 윽박지르고 하는 걸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도 당당하게 그 답변을 하시는 걸 보고 대단하시다 느꼈습니다. 뭐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국회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 것은요, 한성호 그 모자가 탈북 여성 한성호 모자가 굶어 죽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정진석 의원님께서 그 분향소에 방문하셨다가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러면 국회에 그 국정감사 때 나와서 증인을 좀 해달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이제 가게 된 겁니다. 저는 사실 탈북자 정착에 관한 문제를 가서 얘기하기 위해서 갔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은 정부가 뭐 다 무슨 이제 3살 난 애들까지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한테 잘 보이려고 어떻게 하나 김정은의 심기를 그 거스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탈북자가 지금 밀려나고 압박받고 이렇게 되고 있단 말입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싫어하고 가장 아파하는 것이 탈북자입니다. 탈북자. 그래서 김정은이가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탈북자 현장에서 사살해라. 탈북자 가족은 3대를 멸족시켜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은 계속 김정은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탈북자들에 대해서 예산도 다 삭감하고 예산 아예 안 주고 예산만 안 주는 게 아니라 압박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십시일반으로 조금 덮은 것 같이 해서 다 끊어지게 하고 우리가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거래를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거래를 해서 할 거 아니에요. 이 거래를 못하게 다 차단을 한단 말입니다. 저는 다행히도 우리 그 자유의 태극기 국민들께서 그래도 우리 밥이라도 좀 팔아주시기 때문에 제가 연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거래선 다 끊기고 후원도 하나도 안 들어오고 뭐 자살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성옥 씨는 인신매매에 대해서 팔려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여성이 그러한 처지에 빠지게 된 근본 원인이 인신매매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중국에서 팔려가서 강제로 결혼당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하나 낳고 사는데 중국 남자들이 하도 때리고 그 다음에 막 힘들게 일시키고 막 폭력은 뭐 무슨 그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살기 힘듭니다. 그리고 계속 공안들이 와서 잡으러 오고 막 때릴 때 뭐라 그러냐면, 야 너는 내가 사왔으니까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만약 경우에 그 너가 여기서 맞기 싫으면 뭐 뛰어나가면 공안에 고발해서 북한을 북송시키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북송될래 맞고 살래, 이거 이 처지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거기에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옵니다. 지금 탈북 여성이 35,000명 중에 탈북 여성이 75% 이상입니다. 75% 이상이고 그 중에 60% 이상이 인신매매를 겪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들을 그렇게 떠밀었고 그 사람들은 정말 잘못된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험한 삶에 떠밀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위안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갖고 계시던데, 관심 갖고 있잖아요. 칙하면 위안부 할머니들 불러다가 막 맨날 그 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갖고 계시는데 탈북 여성들 이렇게 지금 팔려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왜 모르는 척 하시냐. 여기에 대해서도 좀 문제를 좀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거 잘못된 얘기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석현이라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왜 그따위 소리를 하냐고, 여기 정치하러 왔냐고 이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게 정치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있는 사실을 얘기했고, 이 문제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정치인들이 우선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 정치합니까? 그런 문제 해결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탈북자 정착 업무를 통일부에서 담당해서 하기 때문에 통일부는 대통령의 북한관에 따라서 너무나도 이게 정치적 부침이 심하다. 그래서 탈북자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해가지고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우리 탈북자 정착 업무를 통일부가 아닌 비교적 좀 그래도 덜 정치적인 행정안전부로 옮겨달라. 그리고 지금 남북하나재단이라고 하는 곳에 예산이 약 400억, 338억 이렇게 지금 쏟아부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남북하나재단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게 통일부에 있던 사람들이 거기 은퇴하면 거기 내려와가지고 또 고위공무원 돼가지고 연봉이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호화사치를 들으니까 누가 배고픈지 누가 아픈지 굶어 죽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이거 예산 팍 줄이고 자꾸 정부 예산을 많이 달라 그러는 거는 저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북자들은 이 땅에 와서 국가의 지원으로, 국가에서 주는 배급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고요.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독립적인, 자립적인 인간이 돼서 대한민국 사회에 온전하게 정말 개인의 자유권과 사적 재산권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이 그런 인격적인 존재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예산을 절반으로 줄여도 좋으니까 다 탈북자들이 이 일을 감당하도록 해달라.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정착도 안 해본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알겠어요? 탈북자 정착만큼은 탈북자들이 가장 전문가 아닐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그랬는데 추미애 씨가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가 뭐 어쩌고 저쩌고 맨날 한창 교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가만히 있었어요. 뭐 국회의원한테 또 자꾸 대답질하면 안 되니까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북한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래 인도주의적인 민주주의 정부기 때문에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한다는 식으로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목에 칼이 석차가 들어와도 할 말은 해야 되고 올바른 말은 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때에 따라 형편 보면서 이렇게 둘러맞추고 저렇게 둘러맞추고 하는 건 솔직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랬죠. 위원님, 저희들은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비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반대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북한에서 인도주의적인 지원을 하게 되면 여기서 가져간 인도주의적인 지원은 여러분들의 생각일 뿐이고 북한에 가서는 그게 다 간부들이다, 권력자들이다 독차지하기 때문에 권력자들이 그걸 다 먹고 백성들을 또 탄압한다. 그래서 오히려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한 대북 제재를 통해서 지금 김정은을 둘러싸고 있는 측근 충성 세력들이 지금 더 경제적인 그 어려움에 봉착해서 지금 김정은과 이 충성 세력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북한에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아주 나를 쏘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성영길 씨가 전 위원이란 말이 안 나갑니다. 성영길 씨가 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 합당한 질문을 한 게 아니고요. 아주 저를 내가 뭐 거기 청문회 하러 나간 겁니까? 나는 일반인입니다. 일반 탈북자입니다. 탈북자 사회에 정착 문제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국정감사에서 밝혀서 이 올바르게 이거를 조처해달라고 간 겁니다. 근데 저를 아주 인신공격을 했습니다. 너 어디에서 박사 받았냐? 그거 왜 따집니까 거기서? 내가 어디서 박사 받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 교수였냐? 그래서 나는 그 겸임 교수했다 그랬어요. 저는 솔직히 겸임 교수했습니다. 정식 교수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그 뭐 계양구 국회의원 지역구인데 어쩌고저쩌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영길 씨가 제가 미국에 가서 상을 받을 때 저한테 여러 번 전화를 했습니다. 전 전화 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분 별로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성영길 씨가 인천시장을 하면서 거기에 탈북자를 이제 채용을 했는데 그 탈북자를 시켜가지고 나하고 점심 먹자고 약속을 잡으라 그래서 나는 성영길 씨를 보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그 탈북자가 미움받을까봐 그 탈북자가 그 인천시에서 일하고 있다는데 난 그 탈북자 도와주려고 밥 먹으러 간 겁니다. 근데 밥도 한 끼 사주셨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데 가서 탄핵 반대하는 연설 했지 않냐? 뭐 했는데 뭐 안 했다 그러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직도 반대하냐? 그래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전혀 잘못이 없는 거는 아니겠죠. 잘못이 전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어쨌든 정권을 빼앗긴 것도 잘못이라고 보면 잘못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탄핵당할 정도의 잘못을 범하지는 않았다 생각한다 이랬어요. 그랬더니 여기 앉아있는 국회의원들도 다 탄핵 반대했는 탄핵 찬성했는데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헌법재판소 그 판결을 부정하냐 이러는 거예요 또. 그래서 내가 잘못 말하게 되면 또 엮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반인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지지하고 반대하고 뭐 있냐고. 우리는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게 내가 뭐 지지한다고 뭐 더 잘되고 반대한다고 취소될 거냐. 그래 난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우리는 그냥 일반인이기 때문에 국민이 그냥 헌법재판소가 이렇게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나갔다가 또 들어와가지고 너가 정강원 목사님 그 시국선언 하실 때 거기 가서 문재인 하라고 했냐 그러는 거예요. 했다 그랬어요. 뭐 했는데 뭐 안 했다고 그러겠어요. 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내가 그 얘기한 거를 써갖고 와가지고 그걸 쭉 읽는 거예요. 그때 제가 지금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을 공포로 몰아가고 있고 내가 청와대 앞에 가니까 청와대 앞에 가면 경찰 특공대가 기관총 메고 있어요. 우리 군인 줄 알았습니다. 다 우리 처음에. 아니 그게 경찰 오다고 완전 다르잖아요. 네.
그리고 내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때 거기 가면 권총 찬 사람은 봤지만 기관총 맨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북한도 여기 말하면 경찰 안전원이 기관총 메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차라리 거기를 들어오지 지나다니지 못하게 하든가. 거기 외국인들도 막 다니는데 백악관 앞에도 가면 기관총 맨 사람은 없습니다. 다 숨기고 있어야지. 그게 뭡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거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거짓말한 게 아니죠. 나 아무한테 물어봤다 모르는데 경찰하고 다르니까 군인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계속 가짜뉴스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무슨 가짜뉴스를 했어요. 기관총 메고 있는 것만은 중요한 팩트잖아요. 기관총을 메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뭐 자기가 남산 지하실에 끌려가서 매 맞으면서 뭐 민주주의를 했기 때문에 이뤘다. 했기 때문에 네가 문재인이라고 막 이렇게 대통령한테 문재인이라고 막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거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화는요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이런 분들이 만들어내십니다. 전두환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달인대 만들었잖아요. 그보다 더한 민주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예? 이 세 분이 만든 거지. 이 사람들이 무슨 민주주의를 해서 뭐 한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맨날 화염병 던진 거는 그거는 테러 행위죠. 예? 그렇지 않아요? 테러 행위죠. 근데 이낙연 뭐라 그래요? 탈북자들이 아줌마들이 빈몸으로 경찰국이 넘어갔다고 불법 폭력이라고 그러죠. 불법 폭력을 말하려면요 5.18부터 다시 조사해야 됩니다. 경찰서를 습격하고 무기를 탈취한 게 불법 폭력 아니에요? 아니 아줌마들이 그냥 빈몸으로 경찰국이 넘어갔는데 그게 무슨 불법 폭력입니까? 아니 이때까지 우리 자유진영에서 3년 동안 이제 3년 넘었죠. 아스팔트에서 헤맸지만 우리가 화염병 한 번 던져본 적 있습니까? 경찰 한 번 때린 적이라도 있습니까? 예? 우리는 불법 폭력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그자들이야말로 불법 폭력했죠. 맨날 경찰 눈 찔러서 먹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막 그 경찰들 막 때려서 장애를 입게 하고 경찰 버스를 얼마나 많이 부셨습니까? 우파 집회하면서 경찰 버스가 부서진 적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찌그러진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정말 편협하고 아주 이렇게 치우친 사고를 가진 자들이 국가의 공직에 있다는 것을 용서하는 자체가 우리가 죄악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제가 송영길 씨한테 그렇게 얘기했죠. 저는 우리나라의 자유, 민주주의 이것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에게 자유권, 사적 재산권을 보장해 주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만약 경우에 내가 문재인 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밥벌어 먹여주면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잘못하는데 비판할 수 있겠냐고. 그게 진짜 민주주의 아닙니까? 비판할 수 있는 거. 그렇잖아요. 민주주의라는 게 여기다 띠들고 가서 막 누구 때리는 게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 그런 질의를 하더라고요. 또 허강일 씨가 그때 그 체포돼 있었는데 그 사람 잘못 없다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허강일 씨가 선제폭격 하자고 그랬는데 다른 사람이 선제폭격한 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래서 난 들어본 적 없다고. 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랬더니 들어본 적 없다 그랬더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제폭격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김정은 공산주의 노예 왕조는 반드시 제거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제거하냐고. 글쎄요, 우리 연구해야죠. 그 당신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앉아가지고 뭐 북한은 봉건적 사회주의 무슨 가족국가? 송영길이가 그렇게 말했죠. 일본처럼 침략적 그 야심이 하나도 없는 뭐 봉건적 가족국가 이렇게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비슷하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국민들보다 더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인간들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이 권력을 차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짓밟고 앉아서 우롱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노하는 것입니다. 예.
그 문재인이 지금 북한 태생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사망한 모친 이 친모가 아니라는 얘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그 미국에서 IS의 수계인 알 바그다디가 이제 알 바그다디를 처리를 했는데 그에게 걸린 현상금이 어마어마한 현상금이 걸렸던 상황이 있었는데 김정은에게도 현상금이 걸렸다라는 얘기가 뭐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얼마나 걸린 건지 아닌 것인지 우리 집회하다 보면 뭐 현상금 1억 달러 이렇게 프레카드 들고 다니는 그것도 봤는데 실질적으로 국제적으로 미국에서 김정은 제거를 위한 현상금이 걸려 있는지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문재인 대통령 그 모친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습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또 뭐 허튼 소리 하면 안 되니까요.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제가 그냥 그 중앙일보 인터뷰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은 북한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사투리를 아주 심하게 쓰고 있었고요. 예. 그래서 그까지밖에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은 없고요. 현상금 문제는 제가 2014년 2월 초하는 날 TV조선 이봉규 정치옥타곤에서 처음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그게 뭐 주겠다 그런 게 아니라 제안을 했는데 2월 1일 날 제가 방송을 했고 그때 방송이 막 출렁출렁했죠. 근데 2월 중순경에 북한 가까운 장백현 쪽에 갔다 온 탈북자 한 명이 와서 나한테 이제 자기가 이번에 장백현에 갔는데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야, 남조선에서 김정은이 먹다 가면 1,000만 달러 준다는 게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해 3월쯤에 김정은이가 김정은 암살 대비훈련을 했습니다. 그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때까지 몰랐죠. 근데 8월 달에 단동에 있는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제 왔는데 야, 지난번에 그 암살 대비훈련 했는데 왜 했는지 아냐?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왜 했는데?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월 중순경에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암살됐다. 김정은이 먹다 가면 1,000만 달러 상금 준다더라. 이 소문이 파다하게 퍼져서 김정은을 암살하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속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급기야 암살 대비 훈련을 했다고 하고요. 이건 뭐 팩트가 있는 거니까 개연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뭐 국무부에서 암살 현상금을 걸었는지는 모릅니다. 예, 걸었는지는 모르고요. 제가 그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은 암살 그 현상금 1억 달러를 저는 모으자는 거고요. 예, 암살 현상금 1억 달러를 모으자.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100만 명이 100만 원씩 내면 되나요? 그럼 실질적으로 1,000억이니까 그 이후에 10만 원씩 내면 100만 명이 10만 원씩 내면 그 이후에 모금이 된 게 있습니까? 모금은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왜 안 했냐면요. 그 돈이라는 거는 아주 그 위험한 거라. 그래서 그 약정서를 수식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1,000만 원 쓰겠다. 예, 1,000만 원 쓰겠다. 그래서 우리가 약정서를 모아가지고 이제 딱 이렇게 그 어디 보관해놨다. 그건 돈이 아니니까. 약군 김정은 목을 따오면 뭐 실행할 거니까 그렇게 해서 그 약정서를 받는 캠페인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의 이 상황이 우리가 북한 문제를 김정은의 문제를 신경 쓸 정도로 여유롭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화근이 거기에 있으니까. 학원이 거기 있는데 네. 사람들은 거기까지 깊이 생각을 못하고 지금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이 대한민국 이 국내 정치에 매몰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해란 TV도 구독자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또 저희는 또 탄압을 또 특별히 많이 받고요. 우린 정보를 다루니까 계속 해킹 들어오고 이래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또 구독자가 많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구독자
짱짱하게 잘 올라가는 거는 조국 수사, 조국이 뭐 어디까지 수사했대더라, 뭐 문재인을 막 욕하고 뭐 이런 게 지금 정치 시사 쪽으로 쫙쫙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는 또 거기 뭐 남이 한다고 우리가 막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저희는 그 북한의 패턴, 북한의 정보, 북한의 상황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알려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정신을 차리고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하면 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들이 더욱더 이제 그 열심히 어려운 환경이지만 열심히 방송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국정원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예.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북한의 휴먼 소스죠. 휴먼 소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미국의 미성이 다 잡아요. 그죠? 이 미성이 다 잡는데 그 개개인들이 막 일어나는 거는 미국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 개인들.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보완한다는 차원에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한 그 문재인 북한 출생에 대해서도 그건 잘 아시는 모르겠습니다. 없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럼 넘어가고 우리 오건 네, 대표님 잠깐 먼저 질문 한번 하시죠. 그게 빠른 시일 내에 그 미국으로 여행을 미국으로 방문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 방문 목적이나 뭐 그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내 정세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들어와서 지금 급진적으로 작용화 공산주의 체제로 가고자 하는 이런 마당에 지금 거의 다 공산화가 돼가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런 차제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자유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뭉쳐가지고 방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실적으로는 공화당 있고 자유한국당 있고 시민단체로서 국본이나 뭐 일파만파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 이제 정가훈 목사가 기독교계에서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이 행사가 아주 활력을 붓고 있고 많은 인원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를 하려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제대로 되겠는가? 지금 통합을 지금 해야 된다고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가 발표를 했는데 거기에 얼마만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그런 견해를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갈망하는 우리 이해란 박사님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그다음에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고 느낀 점이 있을 건데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자유민주주의가 안착되겠는가 하는 걸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는 국내 정치는 될수록 노 코멘트 하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 말씀하시는 것들 때문에 또 다른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냥 관망하면서 보는 상황이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왜 이렇게 도토리 키재보기 한다 그러잖아요. 다 고만고만 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사람은 볼 줄은 알지만 할 줄은 모르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다 내가 보면 딱 잘할 것 같은데 실제 선묻혀서 해보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교안 대표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우리는 좀 더 지켜보면서 그분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줘야 되는데 공화당 가면 자유한국당 욕하고 자유한국당 가면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공화당을 그 욕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대놓고 속으로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이제 그 세가 약할수록 어떤 그 불안감 이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자꾸만 그 자기 세력에 그 좀 힘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좀 커 보이는 데다가 막 화살을 던지는데 이거는 그 정말 좌파를 돕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무슨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든 광화문에서 집회를 하든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각자 자기가 할 수 있는 데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연단에 올라가가지고 무슨 공화당에서는 자유한국당 비판하고 또 어디 가면 또 한국만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대깨문들이 박수칠 일이기 때문에 그것 좀 참았으면 좋겠다. 아무리 눈에 안 참. 아니 식구를 바깥에 나가 자꾸 욕하면 우리 집이 다른 사람들한테 비춰줄 때 뭐라고 비춰줘? 저것들은 콩가루 집안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집안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조금 좀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글쎄 정치라는 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너는 어떻고 너는 어떻고 너는 이렇기 때문에 저기 가야 되고 너는 어떻기 때문에 저기 가야 되고 이렇게 해서 다 보내고 나면 북한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여빈 당나귀 못되고 먹을 게 없다 그러는 말이 있어요. 가뜩이나 여며가지고 먹을 게 없는데 이거는 이래서 못 먹고 저건 저래서 못 먹고 먹을 날이 없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지금 이 자유진영이 지금 허약하잖아요. 돈도 없고 예? 돈도 없고 세력도 없어요. 여론조사도 계속 우리가 나쁜 거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자꾸 밀어내가지고 몰아내면 저쪽 세력이 되면 좋아요? 예? 문재인 세력이 되면 좋아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대동 단결이라는 게 옛날에 있었죠. 대동 단결 해야 된다. 국소수의 전 정광 목사님 하시는 말씀 맞다고 생각해요. 국소수의 주사파 세력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자꾸 흠집내지 말고 가까이 볼수록 잘못은 더 잘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뜻을 모아서 어떻게 하나 무너져가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권력을 못 차지하는 건 나중 문제고. 네.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일본 뉴스에서는 자주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뉴스가 보도가 된다고 그래요. 우리 그 박사님께서는 뭐 북한 쪽의 어떤 소식을 누구보다도 좀 많이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서 일본이 대한민국에 대한 안보, 북한의 동향 이 부분을 더 잘 알고 있을 상황인데 오히려 이 대한민국은 안보 분야를 무장 해제시켜 놓고 있고 오히려 북한으로 하여금 남침을 유도하는 그러한 그 모습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다행히 김정은이 배포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 남침은 안 하고 있어요. 무력 남침. 그런데 북한도 우리와 같은 지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폭에 대한 두려움 같은 거, 미국의 북폭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들, 그런 정보라든지 이런 것을 또 알고 있을 상황이긴 할 텐데 지금 핵도 가지고 있고 또 땅굴도 지금 굴소를 해놓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앉아서 과연 당할 것이냐에 대한 그 회의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무력 남침에 대한 어떤 가능성과 또 내전에 대한 가능성, 왜냐하면 황장엽 씨가 1997년대에 왔을 때 여기 남한에 5만의 간첩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수십 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심할 수 없는 이 안보 상태에 지금 놓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치인이든 누구 하나 별로 그렇게 우려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북한의 남침에 대한 염려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한 우리 이해란 박사님의 그런 그 가능성, 그 우려되는 그 부분 아시는 한도 내에서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주한미군이 존재하는 한 김정은이 겁 많아요. 이 세상의 모든 독재자는 겁쟁입니다.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한미군이 계속 남아 있으면 김정은이가 쳐내려올 그 확률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단지 어떤 이 국부적인 도발을 하겠죠.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목함질의 사건 같은 거, 천안함 폭침 같은 거, 이런 일들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까 이제 이런 말씀을,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됐다. 우리나라는 지금 공산권의 영향하에 아주 들어갔습니다.
지금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금 공산주의자처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산화는 됐습니다. 단지 장악력이 떨어지고 있죠. 장악을 완전하게 하지 못한 겁니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맨날 청와대 앞에 가서 막 물러가라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아직은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가 헌법 하나 믿고 지금 가서 이러는 거지, 우리가 지금 믿을 데가 어디 있습니까? 경찰이 우리 편입니까? 군인이 우리 편입니까? 그자들은 다 밥줄에 먹이 매여서 문재인에게 다 부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애국 의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분들이 지금 날이면 날마다 가서 이제 정말 최후의 시각에는 피를 흘리더라도 우리가 이 완전 공산주의를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결사의 각오를 다 갖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앞에서 지금 30일이 넘었죠. 30일이 넘게 얼마나 춥습니까? 저도 엿새를 잡았는데 정말 춥습니다. 철야 하시는 거, 이게 사실은 총 메고 싸우는 것보다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싸우고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김정은이가 지금 여기를 함부로 이렇게 뭐 무슨 무력 도발을 한다, 이거는 조금 아닐 수도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가장 바라는 것은 남한에 내려와서 남한에 이거를 다 장악하는 게 아닙니다. 적화 전략이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냐? 문재인 같은 인간을 대통령 만들어서 자기들에게 돈을 많이 갖다 꽂아 내리는, 그래서 걔네가 계속 그러잖아요. 연방제 하자고. 그게 그 얘기인 겁니다. 권력은 이상철이라는 일본의 이상철이라는 사람이 김정은이 만든 남한 대통령, 한국 대통령 그 책도 썼잖아요. 그래서 북한은 사이버 테러, 사이버 해킹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이 여론 조작, 그 다음에 투표 조작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남한의 선거에 깊숙이 개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청구서 내밀죠. 그리고 지금 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엄청 억센 대통령이 지금 여기를 딱 이렇게 진짜 보고 있으니까 그러지, 지금 얼마나 많은 국부가 몰래 간 것도 있겠지만 노골적으로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문재인의 대통령 되기 전에 뭐라 그랬어? 2,000개 개성공당 2,000개 만들겠다 그랬죠. 우리나라 국부가 김정은 저 공산 왕조한테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연방제 통일하면 우리가 이길 줄 압니까? 절대 집니다. 홍콩 보십시오. 홍콩이 지금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일국 양제를 선택했던 중국의 장개석이가 몇 해 동안인데 망했죠. 지구상의 모든 남북 연방, 그러니까 이 좌우 합작은 우파의 멸망으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경제력은 갖고 있지만 쟤네들은 폭력 집단이기 때문에 경제라는 거는 폭력이 아니잖아요. 맥없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국회에서 지금 이 정의당, 무슨 민중당, 더불어민주당 이런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이 입법들이 우리를 총도 쏘지 않고 우리를 공산주의 이 올가미에 잡아놓는다는 거,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4.15 총선 때 국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을 하나 뽑아주면 안 돼요. 거기에 이름 거는 인간들은 뽑아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요, 좌파 설교하는 목사님들,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교회를 나와야 됩니다. 헌금을 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좌파들이 정신 차리고 좌파 짓을 못하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가 자꾸 구구라 그러죠. 뭐 이런데 뭐 나무 위키랑 보면 구구 인사라고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테스팅이 있어가지고 보니까 저는 완전 중도예요. 완전 중도. 좌파적 생각 50%, 우파적 생각 50% 돼 있는, 저는 완전 중도파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요, 지금 우리는 총으로 쏴서 무력침공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합법적인 지금 적화의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왜 터키에서 쿠르드에서 미군이 철수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고초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게 내막을 알아보니까
거기가 친미가 아니고 우리나라의 386 같은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의 지금 586 얘네들 때문에 미국이 진짜 주한미군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는 뭐 무력이 됐든 뭐가 됐든 그 단계로 넘어가겠죠. 미군이 남아있는 한 그렇게 노골적으로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엽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뭐 김종대 뭐 이렇게 해서 71명이 명단을 빨리 확보해야 됩니다. 이번에 평화협정 종전선언 이거 입법 발의를 한다고 해요. 이 자들은 무조건 낙선시켜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시락을 싸갖고 그 동네에 찾아가서 이 자들은 우리나라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자들이라고 우리가 해가지고 낙선운동 해야 되는 겁니다. 김경엽은 탈북종업원 12명 데리고 온 그 지배인을 이 표창원하고 같이 민변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북한으로 돌려보내려고 엄청 공작했던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북한의 저 공산 세력이 완전히 제거되기 전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절대로 집권하면 안 된다는 국민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야당으로 남아가지고 그냥 맨날 하는 그 깡패짓이나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야지. 이게 집권 세력이 되니까 이게 뭡니까 나라가 이게. 완전히 이게 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이 왜 그만한 치료가 안 되나요? 왜 탈북자 이해라는 데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런 생각을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전 너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어요. 선거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질문을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그다음에 뭐 6.13 지방선거라든가 4.3 보궐선거라든가 보면은 전부 석권했습니다. 완전히 6.13 지방선거에서는 서울 시내에만 해도 구의원, 구청장 뭐 이런 사람들, 시의원 전부 다 독식을 했습니다. 특정 지역이.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딱 한 석만 건졌는 걸로 알고 있는데 42개 석 중에서 한 군데만 딱 구했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체제가 아니면서도 이렇게 가능하리라고 봅니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시각은 이대로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전부 자유한국당 내지는 우리 공화당으로 몰표를 줘도 개표에서 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자기들 입맛대로 다 조작할 거라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인데 지금 저 모든 정당들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입도 뻥끗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저 사회단체에서 공명총이라든가 사대본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정치권에서는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대로 가가지고 내년도에 선거에 승리한다는 사람들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이거. 그런데 왜 그걸 갖다 착안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정당이 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수가 여럿이 있고 우리 공화당은 지금 발의를 해놨습니다. 선거법에 대해서 겨우겨우 자유한국당에 있는 의원들 11명인가 뭐 그 정족수를 채워가지고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국민들 여론을 힘입어가지고 이때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내년도 선거는 이렇게 하자. 이건 실시간 뭐 사전선거 없애야 된다. 그걸 주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깨끗하게 하자. 이래 나와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착안하는 정당 자체가 제대로 없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이 시간에 가면은 이제 시간을 없고 그건 저한테 제안할 이제 사안이 아니고요. 겁니다. 그건 자유한국당에 가서 말씀하시죠. 예, 전 제가 뭐 그걸 어떻게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고요. 지방선거 때는 자유한국당이 전략을 잘 썼으면 좋았었는데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김경수 드루킹 그 댓글 조작이 아주 핫했지 않습니까? 그 핑계 대가지고 김경수 드루킹 그 사건을 확실하게 밝힐 때까지 선고 딜레이를 좀 제한해서 했으면 좋았었는데 우리가 법을 몰라서 그랬는지 모르겠으나 거기 계시는 분들은 그런 거 조사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거에서 공식적으로 지니까 걔네들에게 명분을 주는 거 이거는 참으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선거 조작에 대해서 이게 뭐 제가 민간인이 뭐 어떻게 뭐 한다고 저는 아무 힘도 없는 정말 민간인인데 그렇고 그거는 여러분들께서 뭐 정치인들에게 적극적으로 계속 그 항의를 해서 선거가 부정적으로 치러지지 않도록 뭐 민주주의 국가에서
투표를 조작하는 거는 정말 나라를 훔치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엄청나게 나쁜 것이죠.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예. 이상으로 우리 유튜브 연합회 초청 제12차 이해란 박사님 기자회견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